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우선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 기원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부디 이 창을 닫고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 영상의 그 주된 목적은요, 어떤 식으로 내년을 대비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노동법 1-1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 1교시의 1문은요. 좀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년대에 선고되었던 판결을 각색해가지고서 사례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편 설문에서 묻는 방식이 살짝 독특했는데요. 자, 이 살짝 독특한 것의 이유는 고용 의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법적 성격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자, 이와 혼동되기 쉬운 민법 제538조 1항에 기초하고 있는 이행불능과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게 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캐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가지고서 이런 약간 좀 독특한 식의 물음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상당히 20년대에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에요. 특히 파견법과 엮여서 판례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파견법 쪽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를 내는 것을 자제하고 조금 더 평가하기 쉬운 근기법 제25조에 대한 부분을 사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연기부터 지금 이런 표를 좀 만들어 드렸었어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 이해도와 다른 개념과 헷갈리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었고요. 그리고 2기하고 3기 모두에 한 번씩 출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물음 1과 물음 2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판결의 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선은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했다면은 특별한 사정 외에 우선 재고용 의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수의 제3자를 채용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점부터 우선 재고용 의무의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의무가 발생한 이상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해당 근로자는 고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자면 그것은 재고용 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채무입니다. 자, 그래서요, 강제 이행 방법은요, 민법 제389조에 있는 강제 이행 방법 중에서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 것인 의사표시에 가름한 재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은 상호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이고요. 이때의 손해배상은 임금 상당액이며 법적 성격은요, 민사상의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근로자가 있는 상태는요,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돼서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행불능과 다르게 이행불능의 특칙인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에 대한 부분은요, 공평의 원칙상 전액에 대해 가지고서 손익 상계를 하게 되어서 해당 근로자는 원래 회사의 500만 원에다가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400을 전액 공제한 월 100만 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설문 1의 답은요,
권리가 있고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즉 임의로 이행하거나 혹은 재판에서 승소 판결 확정 시에는 지위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음 1에서의 그 디테일한 부분의 점수를 가져가시는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손해배상 의무라고 하는 거 역시요. 자, 우선은 상당 인과관계, 있음, 그리고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00만 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만이 배상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히 동그라미라고 하는 답을 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한편 또 한 가지 수험생으로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자, 그러면은 물음 1에 해당하는 목차는 얼마나 분배를 해야 되고 물음 2에 해당하는 목차는 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목차를 짜는 방식이 살짝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 1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 적고 배경 이론 적고 사안의 적용을 적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형태로 적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의 목차는요. 제가 사례집 중에 일부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스타일의 그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설문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설문 1과 설문 2의 목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식으로 통관하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우리는 경쟁하는 시험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저도 굉장히 성실하게 외우도록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떠먹여 드려요. 하지만 설문에 대응하는 목차를 짤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한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은요. 대부분은 배운 지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푼 문제와 다를 수는 있다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캐치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그 2, 3기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뭐 영일기엔 좀 힘들 겁니다. 2, 3기에는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노동법 1, 2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그 테마 중에 하나는요, 역대급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 역시요,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영역 안에 존재하기는 했었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 풀기 난감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우선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판례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우선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산안법상의 작업 중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풀기가 난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제가 사례화해서 문제를 내었었던 저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풀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변별력을 구하기도 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판례의 핵심 내용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의 단락에서는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작업 중지권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요, 산재 예방 생명 건강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조문에 대한 구조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주어진 법전의 조문을 찾아서 베껴 쓰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기출문제로서 나올만 하려면은요, 그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 같은 것이 좀 판례에 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다시 이유 부분을 넘어가지고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사실관계를 쭉 나열을 하면서요, 자,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었을 때요, 해당 그 노조 대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를 하면서 다른 근로자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으니까요, 결국에는 작업 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 제시 없이 프리스타일 사례 분석에 들어갔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변별력이 쟁점을 얼마나 잘 캐치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조문과 그 조문의 입법 취지를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는 배경 판례가 한 것처럼요, 프리스타일로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서 결국 그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 행사는 적법하다라고 하는 식의 결론을 끌어내는, 즉 여기에서는 분석 능력,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발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변별력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트렌디한 무언가를 내고 싶었었던 교수님의 욕망이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문제로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준비가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었을 성격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접목이 돼야지만 좀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포맷이 나온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주고 그 징계는 사유 측면에서 정당한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문제와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문제화를 해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설문 2 특유의 논리를 쓰는 부분에 대한 저희 답 역시요. 그렇게 길게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작업 중지권에 대한 입법 취지하고 조문 체계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요약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고 적법한 중지권의 행사로 볼 수가 있고요. 불이의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차분히 대응하고 충실히 분석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득점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변별력의 측면에서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문제도 출제는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조금 좋지 않은, 변별력이 높지 않은 문제가 나온 것은요, 노무사 시험에서 최초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살짝 느낀 것은요, 한번 이런 식의 당황스러운 문제도 한 2, 3기쯤에 하나 정도는 내므로써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테스팅할 수 있게 해드릴 필요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노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법의 노트의 1문은요. 우선 여기는 설문 1과 설문 2가 쟁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목차대로 설문 1에 대하여 논점의 정리, 배경이론, 사안의 적용 적고요. 설문 2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 배경이론, 사안의 적용 적는 그런 형태로 내용을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설문 1은요. 굉장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얘는 3기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조법의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현재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요. 일반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이런 복수노조와 관련된 이슈 쪽이 조금 더 사건의 비중이 많고 좀 더 핫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 측면에요. 미기출 판례는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노조 파트는 2010년에 인정되어 온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긴 하고요. 좀 올해는 좀 판례가 많이 안 나오기도 했었긴 합니다만 복수노조 파트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만들어진 새로운 법령을 첫 번째로 해석하게 되는 형태의 판례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수노조의 미기출 판례하고요. 복수노조의 최신 판례는 굉장히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한편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는 지금 예측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배경 이론을 잘 정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안의 적용은요.
상당한 수준의 그 성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성실도라고 하는 것은요, 1대1의 분석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베끼기예요. 이 사건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효과적인 총평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지 질 좋은 사안의 적용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라던가 혹은 그 교섭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가지고서 잘 1대1에 매칭은 했지만 총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점수가 많이 나지 못했을 그런 성격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써야 되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리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사안의 적용에서 이래 그 각각의 요소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할 정도이고,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직종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교섭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 하더라도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가능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면에 불인정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를 종합해 보았을 때 기초적 유사성이 상당한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더 크고, 분리할 경우에는 부작용 등이 더 많아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 경우가 아니다 식으로 정리하라 라고 한 식으로 이 표현 부분을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A급 문제의 경우에는 적용해서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시사점입니다. 그래야지 남들도 다 잘 쓰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표점으로 했었을 때 60점 이상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설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제척기간 도과로서 각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요, 25년도 4월 3일에 선고되었던 세핑안 판결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약간 이런 속성이 존재를 해요. 최신 판례의 1년 숙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항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얘는 여러 번 깨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에 출제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요,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절대로 제끼지 마셔야 됩니다. 저 강사로서도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강조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셀프로 제끼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3기 4회차 수업에서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 서브노트는 그 전에 발간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그 서브노트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판결이에요. 그래서 추록으로 드리면서 수업을 했었고요.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노조법 제82조 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곡과 차별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 취급의 경우엔 단위기간마다 곡과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단위로 보게 되고, 달리하는 경우에는요, 원칙은 계속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핵심은 의사의 단위성과 행위의 동제, 동족성, 연독성이라고 하면서 단독연이라고 하는 두 문자를 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저는 이 문제를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모의고사에 내는 문제들은요, 강사의 터치가 필요한 영역들을 모의고사에서 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행정쟁송 쪽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쟁송 쪽에 따라가시는 강사님들의 그 특유한 법리에 얹어서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요, 판례의 단순 암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판례의 단순 암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요, 중요성을 강조는 합니다. 대신에 시험에는 강사의 터치가 필요하고 얼마나 외웠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좀 사안의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모의고사에 내고서 그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례의 단순 암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아마 모의고사에서 내지 않으면서 강조를 하는 식으로 수업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끼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트 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전공하고 있는 실무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는 제가 2, 3기 마지막 시간마다 꼭 다뤘었던 판례였었어요. 노조법 부속법령인 교원노조법에 있는 판례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조법의 정신을 적절히 시사하는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노조법은 빅 테마를 3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청의 사용자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권과 교섭권 등 노동상권의 충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다면은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낼 수가 없는데, 그건 최근에 기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쟁의행위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이 내용을 참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적용해서 수험생들이 분석할 것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판례 암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독립된 25점짜리로 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영권과 교섭권의 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이 부분은 10년 전 빈출이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 영역인데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에는요, 노동쟁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단순히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의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 노조법의 교섭 대상, 쟁의, 목적, 그리고 협약 대상성의 (10년) 전 판례들이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부분, 현재의 시각에서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3기 마지막 시간에 다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특강에서 다뤘었습니다.
저 뭐 약간 팁일 수도 있는데요. 저 노조법 실무자라서 3기 마지막 시간 문제하고요. 학급 특강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쪽에서 감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3기 말기에 노조법 강의는 들어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캡처해 가지고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교원노조의 중재 재정에 관한 취소 청구의 소가 그 배경이 됐었고요. 대법원 2024년도에 나왔던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의 쟁점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실효된 중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의 쟁점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쟁점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한번 행정쟁송법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판례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요 세 가지였었어요. 중재 재정이 불복 대상인 위법 월권의 의미하고요. 그리고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협약 사항 에 대한 겁니다. 즉, 교원노조법은요, 비교섭 대상에 대한 그 조문을 공무원노조처럼 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단체 협약으로 체결했을 때 효력이 없는 사항, 즉 노조법 제33조 1항에 따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비협약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재 재정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그 중재 재정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본질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다루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다만 이 쟁점이 이 판례를 잘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는 방식에서의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 중재 재정의 내용은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에 해당돼서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감은 중재재정의 조항들은 교원노조법에서 정하는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재재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선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결국 해당 중재재정 내용이 교섭 대상인지만 설명하면 된다라고 느낄만 했었다라는 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출제자의 의도가 이 부분만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판례 전체의 취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물어보는 부분에서 살짝 모호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자, 우선은 중재재정의 불복 대상이 위법 월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올드한 판결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자, 교원노조법의 비효력 사항이 중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선요, 논점의 장리는 그런 식으로 그 쟁점을 잡아주시면 되시고,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7조 1항이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지만 제2항은 노력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5조가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 내용을 짚어주고, 그리고 판례는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재재정이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제한된다라는 의미는 노조법 제33조 1항의 적용만 못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재재정이 비효력사항에 관해서 정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2번 스텝을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본질적 근원적 권한을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위법한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긴 하다. 하지만 그런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하고요.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이 사건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조건과의 연관성은 큽니다. 자, 그리고요,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는 적어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 근본적인 권한이 제한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월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용을 적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시험을 위한 그 시사점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요, 노1과 노2 모두에서요, 기존보다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대면에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큰 불이타까지는 아닙니다. 노1도 노2도 수험생이라면은, 그리고 하나의 직업을 결정하는 10대 1이 그 경쟁률이 넘어가는 그 시험에서는요, 양심적으로는 그 정도는 봐야 되는 영역 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즉 A급은 아니지만 제끼면 안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세세하게는요, 문제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경향은 노동법 시험에서 항상 있어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 5, 6년에 한 번씩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들이 한 번씩 있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살짝씩 완성도에 미스가 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의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가의 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의일 수는 없습니다. 적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비슷한 양으로 매 순환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양으로 매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2026년도의 대비도요, 올해와 마찬가지의 페이스와 분량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서요, 내년도에 공부량을 확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강사로서요, 좀 문제 형식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것은 강사로서 성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노무3 시험 필드는 저는 변리사 수험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껴지는 건데요, 엄살 심합니다. 근데 합격생들이 엄살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이 그 엄살에 동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공부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노무사 수험가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직 시험 중에서 지금 노무사 시험이 제 시험 범위가 작거든요. 그럼에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쟁점으로 한 20개씩만 찍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엄살을 진짜 많이 부려요. 근데 그 엄살은 정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떨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일단 20개씩만 외워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곱하기 5를 해봐요. 그러면은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이 100개도 다 못 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그 쟁점에서 시험이 나와도 결국에 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되 급수를 구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A급 등을 적용까지 헤비하게, C급은 제끼지 말기라고 하는 식으로 마인드를 잡아 주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와 전략에 대한 것은 연기 전 입문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